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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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공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그리고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구현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이 한 분 더 생기셨어요. 네. 와우. 귀동량님께서 정기 후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 멋있지 않아? 귀동량. 귀동량. 메시지도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네. 네. 유쾌하고 수준 높은 이야기 항상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준 높은 뭔가를 오해하고 계시죠? 네. 유쾌한 건 맞는 것 같고 목소리 높은 것도 맞아. 아, 수준이 저거. 그렇지. 사운드가 높죠. 사운드가 네. 높죠. 네. 그 메시지 그 메시지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분 좋으라고 알면서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구나. 후원까지 해주시는 마당에. 네. 그리고 수시 후원도 좀 말씀드릴 분들 있죠. 네, 에피소드 개별로 또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우선은 그 권정민님 나왔던 에피소드 58번에 네. 두 분께서 무려 두 분께서. 분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일단 효준안님께서 5,000원 후원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 KT님께서 10,0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 박사가 진행했던 컴퓨터 여행 1편의 에피소드 62번 여기에 또 김도미님께서 5,000원 후원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1시간 동안 이렇게 감사합니다만 할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야. 그치?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야. 욕심내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야. 이 사람들아 욕심내야지. 네, 그리고 저희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보시면 저희 후원 계좌를 등록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멤버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팀장? 네, 등산복을 입고 오셨는데 이게 등산복입니까? 등산복의 계열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탐험복. 탐험복. 그렇죠. 이게 디스커버리 옷을 입고 있는데. 네. 사실 우주 탐험에 대한 생각을 오늘 좀 하고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 네, 스페이스X 왜 이번에 유인선이 네. 도킹에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가는데 19시간이 걸린대요. 금방 올라가는 걸려? 데까지. 미국 가는 시간이네? 그 19시간 동안 그 로켓 안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 가만히 그분은. 있었겠지. 그래서 그게 그 안에 있는 기기가 전부 다 터치 패널. 터치 패드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앵그리버드 같은 걸 하셨을까? 그 아. 시간 동안에 뭘 하고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롤. 그게 C++ 백엔드에 자바스크립트랑 크로미움 GUI 프론트엔드로 돼 있었대요. 그러면은 못해요? 앵그리버드?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나사에서 만들던 시스템이라고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나사일 훨씬 때는 단순한 레벨로 했었죠. 더 작은, 더 말도 안 되게 작은 C나 뭐 이런 걸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앵그리버드 하려고 그걸 깐 거지. 맞아. 할 수도 있어. 아니 그리고 실시간 지금 유튜브 생중계 하잖아요. 계속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웹에 접속해서 하는 게임도 하고 계시겠지. 오. 그 유튜브 영상이 나가는 거랑 그쪽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랑 다른 넘어가. 아니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럼 막 배틀그라운드 들어오겠네 장면이 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데이터올릭을 들으실 수도 있겠다. 우리 영어로 안 나가니까 아쉽다. Thank you. Hi there. 넘어가죠. 미친 인간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거 한 명 좀 쳐줘야. 네. 그게 쳐줘야 이상하지. 그게 꼭 너희 필요네요. 그럼 박명수가 지금 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박명수를 욕보이지 마. 박 박사는 화성 가는 그 유인선 여행 프로그램 생기면 갈 생각 있어요? 있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하려고 노력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위험해서?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도 해외여행도 잘 안 가는데?
뭔지 느껴져요? 굳이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럼 안 간다는 얘기네요. 누가 돈 주고 그냥 갔다 와라 그러면 안 가고 모를까? 싶다고? 굳이 아니 아 안 가고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는 그 어. 얘기가 내 돈 주고는 안 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다르죠. 누가 사주면 가지. 음. 그 일부러 안 가는 거랑 내가 먼저 안 간다는 다른 개념이에요. 예.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당신들이 다 이상한 거지. 개념이 분리 안 했잖아. 아직. 조과장은 갈 마음 있습니까? 화성에. 저는 갈 마음 있어요. 화성에. 네, 진짜로 조금 더 단가가 내려오고 음. 진짜 해외여행 수준으로 뭔가 안전해진다면 그런 보장이 된다면 글쎄요 죽기 전에 한번 지구 밖으로 나가보는 건 굉장한 경험일 것 같은데요. 그 누가 우주비행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혹은 뭐 칼세이건이 우주 사진을 보면서 저 푸른 점을 봐라 이렇게 관점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갈 정도로 엄청 싸지면 굳이 관점도 안 바뀌고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임마. 아니 그러면 화성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나가서 지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 둘 다예요. 둘 다. 화성도 가보고 싶고 내가 지구 밖으로 나간다는 건 어떤 경험일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가보고 싶은데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지구가 과연- 동그란지? 아니요, 지구 밖에 정말로 그런 검정색 우주가 존재하는가? 아 숨막히기 어둡지 않을까 막. 그 하늘색을 통과하는 순간 다시 바닥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 지구 평면설 이런 거? 그거 뭐죠? 트루먼 쇼 같은 거? 미안하다. 이건 내가 못 봐줬다. 아니 지금 스페이스X 그 영상 밑에도 댓글에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거짓말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어. 별 어디냐? 지금 어. 블루스크린 뒤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뭐 진짜? 아 진짜로? 농담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이 아니고 이제 몇 해 전 방송에서 오셨던 분을 새롭게 모시게 되는데 그때 방송 끝날 때 저희끼리는 이게 설마 되겠어라고 이렇게 한번 던졌던 얘기가 있죠. 그죠? 우리 에멘탈의 신예진님을 모시고 고고학 데이터 분석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한 번 더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멘탈에서 비즈앱을 기획하고 있는 신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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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고학자 신예진입니다 이러길 바랬는데 그거 아닌가요? 고고 학자는 아니어서요. 그렇군요. 그럼 인디아나 존스 아닙니다. 마스터 키튼 아닌가요? 이건 아닌가? 아닙니다. 마스터키트는 아닌 것 같아. 마스터 키튼 아닌가? 뭐 있는데 그것도. 조과장의 편견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진님을 모시고 지난번 방송 회계 때 맞아요. 이제 저희가 고고학도 데이터 분석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예진님을 모셨고요. 저희가 두 개의 그 회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회차에는 이번 첫 번째 에피소드에는 고고학, 고인류학, 고생물학에 대한 분류, 제가 아까 농담처럼 던졌던 인디아나 존스가 고고학자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발굴 전에 고고학자가 보는 데이터 이 내용을 좀 해볼 거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발굴 후에 고고학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방법론, 저희 그 김 팀장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측정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탄소 연대 철저, 이런 거. 뭐 지질 너무 측정, 궁금해요. 방사성, 뭐 이렇게 나이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이게 도대체 고고학이 뭐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과장이 되게 편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인디아나 존스 네. 아니지 일단- 마스터키트. 채찍 들고 막 촥 이집트에 가가지고 막 보석 캐고 아니요. 인디아나 존스 보면 막 채찍으로 막 촥 치고 막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시겠지? 박사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습니까? 파라오 일어나고 뭐 그냥. 고고학자의 편견이라. 글쎄요. 전혀 사실 반대로 편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네. 재미가 없죠. 넘어가죠. 김 팀장은요? 고고학자 고고학하면 저는 뭐 피라미드 뭐 이런 게 떠오르고요. 비슷하네 나랑. 인디아나 존스랑 게 같냐? 채찍이랑 같냐? 아니 피라미드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데니까 네, 네. 뭔가 좀 진취적인 학문이 아닐까. 진취적인 학문. 고고학이니까. 저는 약간 광주 같은 느낌이에요. 광주? 거긴 땅 파면 유물 나오는 곳이라고. 경주겠지. 경주. 경주. 너 이거 편집하지 마. 내가 편집이다. 네. 일단 좀 하나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 제가 고고학을 전공하려고는 했는데 고고학 확실하게 뭐 4년 학부 졸업을 하고 석사를 졸업하고 이런 건 아니고 졸업 하기 위해서 발굴 경험 1년 정도 하면서 학부
3, 4학년 수업을 제가 청강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집트 고고학 관련 수업을 1년 정도 온라인으로 듣고 이래서 뭐 따지고 보면은 학부생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 뭐 전공자는 아니고요. 아 괜찮아요. 우리 네. 중에 제일 잘 알면 됐지. 청취자 중에서도 제일 잘하실 거예요. 그럼요. 여기 고고학 그 전공하신 분이 누가 듣겠어 대체. 근데 학부에 고고학과가 있는 거죠? 네, 고고학과 이렇게 돼 있어요.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고 인류학과, 고고 미술학과, 그다음에 고고학과 뭐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양대에서는 문화인류학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고고학이랑 그다음에 고인류학이랑 그다음에 뭐 전통문화재 관련된 어떤 그런 전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대에서는 그 고고미술사학과라고 해가지고 고고학과 그 미술사학을 합친 학과로 해서 전공을 만들어서 그 학부생이 딱 들어가면은 고미술사학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수업을 들어요. 두 개가 되게- 떼내기 되게 힘든 관계긴 하겠네 진짜 네.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사실 완전히 다른데 이게 이제 학부 통폐합 같은 전공 통폐합 과정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은 게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이 달라. 많이 달라.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많이 아, 달라요. 그래? 많이 아니, 달라요. 거기서 캐면 나오는 미술품 고고 미술학 아니 있는 거 아니야? 미술 모든 게 다 미술의 대상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 토기가 미술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들어보죠. 네, 좋아요. 이게 정확히 따지면 고고학이랑 미술사학은 보통 이제 중세 이후의 미술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좀 관리가 되는 제품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데서 오래된 미술품을 복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미술사 전공하신 분이나 아니면 고고학 플러스 고미술사학을 배우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전공을 가시는 건데 그 고고학은 완전히 땅에서 물건을 파가지고 이게 실제로 나타난 유물이 사료가 맞는지 대조를 해서 이렇게 그 분석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미술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공룡뼈 발굴하는 건 고고학이에요? 그거는 고생물학이라고 이렇게 다시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고고학은 그 인류가 살아온 그런 모든 역사들을 발굴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사료랑 일치하는지를 파악을 해 나가면서 이제 그 인류의 역사를 다시 그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서 입증을 하는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 고인류학. 사람의- 고고학에서 고인류학이 뭐 맨 처음에 고인류학이 먼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순서랑 상관없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전반적인 인간의 역사를 탐구하는 게 고고학, 고인류학은 그 중에서도 인간의 뼈. 네안데르탈인. 네, 맞아요. 그런 거. 호모사피엔스. 네, 맞아요. 그런 거를 둘리는 탐구하는. 아닌가? 둘린 인간이 아니잖아. 그렇군요. 공룡이라고. 그리고 흔들리지 이제 그리고 이제 둘리 같은 그 공룡뼈가 고생물학입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고생물학과 네. 인류학이 나눠져 있는 거고요. 네, 나눠져요. 그래서 고생물학은 그 생물학 쪽에 포함이 돼요. 네. 벌써 재밌어. 생물학에 테라노돈. 들어가 있고. 네, 생물학이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과학 쪽으로 빠지고 고인류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고인류학은 사회과학으로 분리가 돼요. 인류니까. 네, 인류라서. 아무래도 뭐 생활사, 문화사 이런 걸 다뤄야 되니까 네. 그런가.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신기하다. 뜬금없이 네, 그러면 고고학이나 고인류학은 네. 기독교와 배치돼요? 기독교와 배치된다고 주장하지만 고인류학 하시는 분이나 고고학이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에서의 어떤 주장과 배치되겠죠. 기독교 자체와 배치되는 것은 그럴 수도 없고. 있겠다. 근데 웃긴 거는 고고학 중에서 그 고고 성서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을 고고학으로 그 증명하는 학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발달했다면서요? 네, 엄청. 서양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오.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지역이 고성서학 그 고고 성서학을 연구한 학문으로 굉장히 발달이 돼서 그쪽 학문 분파가 따로 있어요. 어쨌든 뭐 대립되는 그런 네. 학문은 아니다. 네. 그 이제 지구의 네. 그 역사를 몇 년으로 볼 거냐 뭐 그런 거는 좀 갈라질 수 있고. 그럼 오히려 고생물학이 조금 배치되겠다. 기독교랑은.
아니 그렇지 근데 근데 웬만하면 몇만 년, 몇십만 년 막 올라가기 때문에 아. 고고학 쪽에서는 아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는 자기네들 기억이 날 때쯤 지구가 태어난 것 같겠지. 그쵸. 그렇지 않을까? 당신도 한 살이 때 기억이 없을 거 아니야. 아, 있어, 유치원 있어. 때부터 있는 거지. 아 있어. 나는 그래, 유치원 때부터 발생하고 사진이 있어서 신기하네 같은 느낌일 거예요. 있어. 이거 난 아니야. 있어. 그래서 고고학이랑 고인류학, 고생물학, 뭐 이제 고고성서학 이런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오늘 할 건 고고학. 네네 네. 그쵸. 아, 그- 고성석 그게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아 그것도 진짜 흥미진진한데 그 관련해서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히스토리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뭐라고? H 채널? 네 그렇죠 H 채널. 네. 그래서 고고학은 이제 인문학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사회과학으로 분류되기도 해요. 나라마다 분류하는 그 분파가 달라요. 네. 미국에서는 보통 사회과학으로 분류를 하고 유럽 쪽에서는 인문학으로 분류하는 게 고고학이에요. 아, 신기하다. 사회과학으로. 관점이 다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맞아요. 그게 왜 맞아요. 인문학이지? 왜냐하면 인간의 전반적인 역사를 다루는데 인간이 뭔가를 물건 하나 만드는데도 인간의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인간의 그 인문적인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간 문화가 담긴 거잖아요. 아. 그래서 생활 문화 이런 게 관련이 있어서. 그 다 관련이 예를 있으니까. 들어 토기를 만들거나 네. 바퀴를 만들거나 네. 벽화 같은 것도 문화랑 좀 사람의 관련해서 활동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물이 특정한 비슷한 형태의 유물이 계속 발견이 되면은 그게 어떤 문화권이다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 문화권이니까 아. 인문학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근데 얘가 또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 고인류학하고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과학 분파로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눈에 걸려. 죄송합니다. 눈이 안 고인류학은 네네. 과학일 것 같거든요. 그 생물학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게 또 인간이 진화를 한 거에 따라서 아, 또 갈려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인류가 되었는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과학이라기보다는 진화를 해서 지금 현재 호모사피엔스 종족이 어떤 형태로 발달을 해서 어떤 문화를 형성해 나왔는가까지 보니까 이게 완전히 과학으로 보기도 좀 그러네요. 인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약간 거죠. 융합 학문 같은 네,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과학적 범위가 어떤 파트구나 그냥.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과학하고 과학이 아닌 걸 뭘로 지금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과학이 되는 거죠? 좀 애매하죠. 네. 좀 헷갈리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과학 활동이 만약 고고학 중에서 이거는 과학 활동이 아니다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과학 활동은 이 뼈가 1876년에 나온 거야 라는 걸 확인하는 건 과학 활동이고, 그 토기가 해석하는 건 앞선 토기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발전해왔어라고 하는 건 인문학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느냐 측정하느냐의 기준인 건가요? 저한테는 약간 그런 감각일 수도 있겠네요. 예, 아직 정확하게 엄밀하게 그걸 제가 정의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문화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과학하고는 조금 다른 분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진님을 모시고 둘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어. 아니 이게 어디까지가 과학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건 니들 둘이 나가서 얘기하자. 나는 이 모든 걸 다 그냥 과학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고고학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고요. 저희가 네. 네, 과학과 고고학의 관계를 파헤치기보다는 고고학을 파헤쳐 봅시다. 저희 인디아나 존스 재미삼아 얘기를 했는데 네. 인디아나 존스 고고학자 아니에요? 맞죠? 인디아나 존스 그냥 도둑놈 아니에요? 야, 인마. 인디아나 존스는 도굴꾼. 아니 너 해리슨 포드 아저씨한테 혼나. 너 채찍으로 맞고 싶어? 아니 인디아나 존스는 체육 선생님이지. 얼마나 잘 뛰어다녀. 자, 그래서 고고학자입니까 아닙니까? 운동 잘하는 도둑놈. 이제 운동 잘해야 돼. 야, 니들 얘기 그만해. 네. 일단 인디아나 존스가 텍사스 대학에서 그 고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나오잖아요. 아, 설정이. 네, 실제 설정이. 모델이 있다 그러던데 그죠? 뭐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네. 그 교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유물을 발견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진 않으니까 고고학자는 맞지만 하는 행동은 도굴꾼 같아요. 김소장이 맞았네. 네. 그러니까 막 다 부시고 막 네. 파고 들어가고 막 난리잖아. 아니야, 그럼 인디아나 도굴꾼이랑 고고학자랑은 어떻게 달라요? 갖다 팔면 도굴꾼. 아니요. 고고학자라고 안 파는 건 아닐걸? 그거는 자기한테 귀속 안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돈을 벌면 귀속되는 거지 뭐. 그런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 고고학자는
땅을 파는 순간부터 그 유물 보존을 하기 위해서 다 모든 장치를 하면서 파내려가요. 그러니까 훼손을 안 하게. 네, 어떤 내가 특정 지층을 파겠다라고 하면은 그 지층에 내가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지역을 동그라미만큼 파겠어. 그러면은 그 지역만큼만 딱 파서 어디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의 지층을 파겠어. 그러면 고려 시대까지 바로 일직선을 쫙 판 다음에 거기서부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찬찬히 그 보호를 하면서 보호 장치를 해가면서 이렇게 발굴을 하거든요. 진짜 보호를 붓으로 이렇게 털면서 네, 하나씩. 그리고 그 보호라는 게 이게 내가 몇 미터까지 파 내려갔고 여기가 어디 지역이고 주변이 어떤 지형이고 이거를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복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네. 그걸 잘 보존해야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굴꾼 간의 차이겠지. 아니지. 그거를 펀딩을 받았을 텐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복원 안 하면 돈 안 줄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지. 제가 알기로 고고학이 펀딩을 받는 건 아니고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과 좀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펀딩은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 받으면 방법이 없지. 그렇죠. 고고학을 발굴하는 그 어떤 지역을 발굴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그래요? 때문에 이게 인부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아. 과학 장비도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학계가 아니라 사기업의 펀딩도 받아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는 왜 그런 줄 알았냐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다가 땅을 팠는데 유물이 틱 나오잖아요. 못 움직여. 끝장인 거잖아. 아파트를 짓지를 못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발견되면은 그건 다 국가로 기속되는 그러니까 거고. 저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밀어내려면 어느 정도 그 돈이 아니라 약간 당위성으로 이렇게 이거는 아파트를 여기를 못 짓고 역사적으로는 보존 가치가 있으니 고고학자가 이거를 발굴해야 됩니다라고 하려면 돈보다는 뭔가 이렇게 뭐 국가적인 아마 법 그거는-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네. 법이 있어요. 아, 법이 있어요? 예,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그 문화재 타당성 검사를 아, 해요. 예. 그걸 그럴 때 그걸 예. 하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항상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을 팔 때 여기는 위치를 봤을 때 유물이 나올 것 같아. 아니면은 파다가 유물이 나와. 그러면은 이제 문화재 나중에 투입되기도 하고 아예 건설사 측에서 그 발굴하는 기업이 있어요. 발굴 네. 전문 문화재 기업 그런 취급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랑 계약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건물 짓기 전에 검사 좀 발굴을 먼저 진행을 해줘라고 해서 들어가서 발굴 한번 싹 하고 유물이 안 나온 데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파면 나와요? 네, 파면 그래요? 나와요. 특히 그거 서울은 들었어요. 네. 진짜 많이 나와요. 아. 서울은 전반적으로 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워낙 오래된 도시라 그런가요? 네, 맞아요. 오래된 도시라서 경주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참. 아니 그래서 그거를 팠는데 유물이 나오면 신고해서 그걸 막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싶어서 그냥 파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모르는 척.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례가 통납토성. 저 거기 살았었어요. 네, 통합도성. 거기 재개발하려다가 네, 맞아요. 완전 그 엄청 큰 토성이 발견이 맞아요. 돼가지고 건설사들 다 망했거든요. 거기. 그래서 나도 이사했잖아. 건설사 망한 거랑 대체 아니 무슨 발굴 지역이라서 내가 이사했다고. 맞아요. 아, 거기 이- 주민들 다 이주했다고. 이주했어요. 아, 거기 네. 나가라 그랬어? 우리 집은 아니었지만 집주인이 여기 이제 이주할 이주해야 거다. 네. 엄청난 일이네. 네. 엄청난 일이었어. 엄청 커요. 그리고 맞아요, 부지가 맞아요, 엄청 커. 맞아요. 강동구에 저도 있습니다. 강동. 산에도 심지어 산성 발굴을 할 때 네. 산 봉우리 하나가 다 발굴이 되니까 네. 엄청 크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발굴된 것 중에 가장 이슈됐던 게 레고랜드 발굴하다가 맞아요. 거기는 섬이 통째로 청동기 유적으로 됐는데 그거 지금 유적을 통으로 이전을 해서 뭐 하느냐 아니면 그냥 레고랜드 발굴을 안 하느냐 짓지 않느냐 문제로 되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법으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걸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굴을 할 때 그 조사를 항상 같이 하는데 그 발굴할 때 돈의 펀딩을 받아서 하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든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발굴을 하면은 이제 그게 다 지금은 법으로 다 지정이 돼서 국가 기속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개인이 펀딩하면 개인 소유가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재밌네요. 네. 아니 사실 반대로 그게 더 맞아 보이는데? 아니 그게 옛날에 대항해 시대에 막 돌아다니면서 후드려 패고 막 이럴 시대 아니에요? 맞아요. 땅 파고 막 노예 동원해서 막 지금 끌어당기고 막 이런 시대. 그게 인디아나 존스 아니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도굴꾼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제가 왜 인디아나 존스가 도굴꾼에 가깝다고 얘기하냐면은 그 주변 환경을 다 부시고 들어가서 그 하나만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고각자가 할 수 없는 짓이거든요. 가운데 그 하나만 잘 보존하면 가치가 충분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자라면 그렇게 안 한다는. 네. 근데 그 사람도 일부러 그런 거 같진 않은데 함정이 쏟아지고 이래서 그래야 그런 거 영화를 찍으니까 그러지 그거는. 아니 미안합니다. 그리고 거기 왜 그 뭐지 빅뱅 이론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디아나 존스가 없어도 인디아나 존스 영화가 완성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어도 거기에 그 악당들이 그걸 찾으러 갔을 거고 악당들이 찾으러 가면서 그 똑같은 그 뭐지 함정에 걸려서 다 부서졌을 거고 보물은 잘 존재했을 거라는 거야 그대로. 네, 그래 인디아나 존스가 있나 없나 영화는 완성되고 결론이 똑같다. 라는 논리를 봤는데 그게 되게 뭐지 부시기 힘든 논리였나 봐요. 어차피 일어날 일이다. 네, 일어날 일이다. 그래갖고 인디아나 존스가 뭐 학자다 아니다는 건 떠나서 필요 없었다. 잠깐만 일단 인디아나 존스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 그래요? 너무 빨리. 그러면 인디아나 존스는 어쨌든 약간 도굴꾼에 가깝다라는 네. 결론. 왜냐하면 네. 차이 활동하는 거나 이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관점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고학자는 보존하는 데 힘을 쓰는데 네. 인디아나 존스는 알게 뭐야 저 보물 뭐 이러니까 좀 네, 다른 맞아요. 그러면 개념이다. 왜 보존하는 데 힘을 쓰나요? 그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를 모습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기록으로만 봐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이렇게 기록했어라는 건데 이 기록을 실제로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고 이런 일들이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물을 대는 게 고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고학을 제대로 발굴하려면 주변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그 모든 게 다 맥락으로 읽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상황을 다 보존을 하면서 전반적인 맥락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장이 된 사람이 있는데 시신 옆에 네. 뭐 작은 인형이 있었다. 맞아요. 왜 이게 인형이 있었지? 네.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건가? 이런 걸 탐구하나 맞아요. 그게 만약에 얘한테 하나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모든 무덤에서 그 동일한 인형이 발견이 돼. 그러면 여기서는 매장을 할 때 인형을 묻는 풍습이 있었어. 그러면 그게 맥락인 거구나. 네, 그쵸. 그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파서 대박 투탕카멘 그 무덤 대박 났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 주변에 무덤이 다 도굴이 됐지만 얘가 정말 힘없는 왕이었는데 이만큼 유물이 발굴됐다면 다른 애들이 보존되었을 때 이것보다 더 이상의 유물이 발굴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약간 저한테는 데이터가 너무 희소하다 보니 뭐가 됐든 데이터여서 다 소중히 대하는 게 맞아 같은 느낌인데. 그것도 맞아요. 네. 그 주변 맥락이 어떻게 데이터화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뭐가 소중한지 모르니까 발굴할 때 다 조심하고 봐 같은 느낌이.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네. 어느 최신 연대까지를 고고학으로 봐요? 어차피 기록이 된 그 인류 세대부터는 고고학으로 안 볼 거니까. 보통 아니에요. 몇 년도? 이 기록이 된 것도 다 보자. 그래요? 그럼 네. 우리가 죽고 난 2000년, 3000년 뒤에는 지금이 고고학이 되는 맞아요. 그렇구나. 지금 그 조선 시대까지도 발굴되는 걸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다 투입이 돼서 발굴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발굴 방법론을 배우는 거는 고고학자들만 알고 있어요. 그냥 일반 그래요? 대중에 공개 안 돼 있어요? 그거 되게 폐쇄적인 학문이네. 그게 그게 있어요. 문화재조사연구원 그 우리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등급이 있는데 발굴 현장에 몇 년 이상 참여를 해야지만 어떤 조사 그 보조 연구원 이런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 발굴 현장을 지휘를 하려면 석사 이상의 발굴 현장 경력이 5년 이상 뭐 이런 게 있어요. 조건이 다. 네. 현장 5년이면 쉽지 않네요. 아니 근데 그게 기사 뭐 이런 자격증이랑 비슷한데 체계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학예사 같은 거랑도 비슷하네. 학예사가 그거예요. 학예사랑 비슷하게 학예사는 이제 그 박사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고. 학예사가 뭐예요? 그 박물관에서 유물을 그 보존하고 발굴하고 그런 어떤 그 유물 관련된 연구를 해서 박물관의 큐레이션까지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학예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자격이 주어져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아무나 못하고. 네. 학예사는 그 경력도 있어야 돼요.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학위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시험 봐서 되는.
그 보존하는 게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런 자격 여부를 따지는 거군요. 그쵸. 아니 근데 기사라는 그 체계를 따르는 학문 분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게 그 중에 하나인 셈인 거죠. 네, 제가 그 서울대 박물관에서 잠깐 1년 정도 이제 박물관 업무랑 현장 발굴 업무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유물 보존 처리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토기 붙이는 것부터 배우거든요. 붙이는 거, 네. 조각난 거를 네, 조각난 뭘로 거를 붙여요, 이거를? 풀로 붙이겠지. 본드. 본드 쓰겠지. 아 누가 요즘 풀 쓰냐? 강력 접착제 같은 거 쓰겠지. 바풀. 본드도 있고 레진을 레진? 네, 레진을 취향이 하는 그 합성해가지고 레진이요? 네, 해서 아. 합성해서 그 복원을 할 때 완전히 다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그쵸. 붙여가지고 틈새를 메꾼 다음에 색까지 다 칠해요. 아, 복원을 할 때. 네. 주변 색이랑 비슷하게 칠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박물관에 가져가는 맞아요. 거군요. 네. 그건 복원학 뭔가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복원학 문화재 복원학인데 그죠? 네. 이거를 이제 맨 처음에 고고학과 학부 들어가서 박물관 업무를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같이 일을 하면은 그 부분부터 먼저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원학 저희 용인 쪽에 그 복원학 문화재 복원학 전공하는 학과가 또 따로 있어요 학교가. 그래요? 예. 거기서는 복원만 전문적으로 배우고 고고학은 복원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복원 하기 전에 유물을 어디 가서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그래서 방학 때마다 학부생들이 고고학 관련 애들은 따라와서 현장 참여해가지고 발굴 현장 가가지고 직접 발굴하고 그러거든요. 노동착취. 그거를 붙일 때 네. 미리 붙이기 전에 이게 어느 조각이라는 걸 다 미리 정해놓고 네, 붙이게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맞춰봐요. 아, 맞춰봐서 딱 맞는지. 네. 근데 비어있는 틈이 많으면 네. 얘가 이쪽에 붙을 가능성도 있고 저쪽에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문양이 일정하게 있어요. 아주 확대해 보면 네. 아주 확대해서 보지 않아도 민문이 토기가 아니면 문양이 있을 거고 그러면 문양 맞춰서 맞추면 되겠지. 민문이 토기도 이 재질이랑 색이 다 거의 다 입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약을 한번 바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그런 유약이 걸로 깨진 걸 보면 네.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아, 그래서 그 실제로 만져 보면은 그냥 퍼즐 맞추는 느낌이에요. 그니까. 그럼 되게 도전 정신 들겠다. 딱 몇 조각 딱 있으면 이거 내가 맞춰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맞아요. 전시해야지 막 이런 느낌.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뼈도 오늘 맞춰줄 거 아니에요, 뼈. 뼈는 그 고고학 중에서 동물 뼈를 가지고 네. 그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야가 따로 예,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렇군요. 상세 그때 뼈를 맞춰요. 동물 뼈. 그래서 맨날 고고학 수업 중에서 그 조개 같은 걸로 이제 인류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런 해양 동물 가지고 하는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동물 뼈 내가 예를 들어서 사슴고기를 먹었어. 그러면 사슴 다리뼈 어디에 칼질이 있고 이런 거라도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어떤 부위인지 다 외우게 해요. 뼈를 보면 네, 어디 사슴뼈에 어디다 이게 네. 구단 외우는 거겠지 뭐. 네, 그렇게 외우듯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중에서도 인간의 뼈가 어디 부위인지 그 무슨 의학 공부하듯이 진짜요? 네, 사람의 뼈 위치랑 모양이랑 그리고 그 고인력하고 또 연계가 되는 게 이게 사람이 그 진화를 하면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딘지 그리고 목뼈랑 골반뼈랑 이런 거를 다 보는 방법을 다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뼈를 맞추는 거를 항상 하고 이게 좀 심화가 되면은 나중에 감자탕집 가서 여기가 무슨 뼈다. 돼지다리에 대해서. 네, 맞아요. 이게 대퇴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걸 거죠. 모르면 막 다리뼈 막 팔에 붙이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알아야겠네. 오래 공부하시면 뼈 딱 보면 머릿속에 지도가 있고 이거 여기네 이렇게 딱 보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쪽으로 신기하다. 전공하는 그 박사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맨 농담 삼아서 야 여기 저쪽 앞집 왜 감자탕집 가면은 거기는 주로 어디 뼈를 쓰고 막 이렇게 얘기를 농담 삼아. 그게 농담이야? 저는 그 예진님이 이렇게 오늘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내용을 좀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고고학에 대한 되게 멋있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고고학을
위키에서 정의했는데 고고학은 현재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과거의 인간 행위를 연구한 학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물질 문화와 정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맥락, 정황을 기록하고 있는 데이터가 고고학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데이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질에 대한 데이터 말고 또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발굴할 때 이렇게 수집을 하세요? 발굴 전에 일단 우리가 기록 이전의 시대의 신석기, 구석기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동안 발굴이 된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굴을 진행을 하는데 기록이 있는 시대부터는 기록을 보고 지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 기록은 언제를 특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시점이? 기록이 시작된 시점부터. 첫 기록. 첫 기록. 어떤 형태든지 뭔가 남겨놨을 때부터. 네, 그래서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어떤 기록, 예를 들어서 갑골 문자 지금 해독이 되잖아요. 그것도 기록으로 보는 거예요? 다 기록으로 보는 거죠. 동굴 벽화 이런 거? 네, 그거는 선사시대 기록 이전의 역사. 그건 기록이잖아요. 해석할 수 있는이라고 전제를 다셨어. 그림은 해석 못해? 뭔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면 해석 못하는 거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자라고 봐야 되나요? 네, 문자. 우리가 기록 중에서도 문자. 네. 그림도 고고학 쪽에 물론 해석하는데 들어가지만 그거는 선사시대 쪽으로 보고 있고 이제 기록 이후 문자로 기록이 되기 시작한 부분도 이제 그걸 이제 사료라고 하잖아요. 역사 자료 사료라고 하잖아요. 그 사료를 기반으로 지명 그다음에 그 시기 연대 거기서 기록한 연대 그리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그다음에 그때 기후 같은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때 아니면은 또 그때 지형을 봤을 때 물길이 이때 흘렀었는데 지금은 물길이 안 흐르고 완전 육지가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땅을 파기 시작해요. 그런 걸로 가지고. 그리고 땅 파기 전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네, 굉장히 많이 해요. 해독해서 맥락을 먼저 파악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선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중에 봐도 하나네. 뭔지 모르겠네. 그랬으면. 네, 맞아요. 맞네. 이게 뭐가 나왔지만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 지나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로 치이고 그냥 이게 뭔지 모르다가 고고학자 갑자기 와서 이거 대단하다 막 이렇게 된 게 그 우리 연천에 돌도끼 그 구석기 그 돌도끼가 되게 유명한 게 미국에서 고고학자를 하다가 한국에 파견된 그 미군이 발견해가지고 미군이 발견해서 알게 된 게 그 연천에 있는 돌도끼 구석기 유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발로 채면서 지나갔던 거야? 네, 그쵸. 그 아저씨 없었으면 계속 그냥 돌덩어리였겠네. 네, 그쵸. 언젠간 발견이 됐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맥락을 파악을 해서 발굴 전에 준비를 쫙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유물이 있을 것 같아라고 이제 발굴단을 꾸려가지고 어떤 정부 펀딩을 받든 사기업 펀딩을 받든 해서 돈을 가지고 발굴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미군 아저씨는 근무 중에 돌만 보고 다녔나 보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자기 모는 애 뭐만 보인다고 그거밖에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경계 써야 되는데 돌만 보고 있었구만. 사람 안 봤어. 그리고 저 하나 이제 짤막한 질문 하나 드리면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지역의 박물관에는 항상 고고학 유물부터 출발하는 그 코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지방에서 펀딩해서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경주면 경주, 제주도면 제주도 이렇게 꾸려놓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건가 보네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문화재청이 있고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국립중앙발굴재단이 따로 있어요. 발굴재단이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참 많아. 발굴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에 참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고려 산성을 발굴을 하던 거였는데 고구려 산성을 발굴했었는데 고구려 그 철갑이 통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철갑이라면 철갑옷인가요? 철갑옷이죠. 철갑옷이 머리부터 이렇게 상부까지 이렇게 쫙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서울대 박물관에서 발굴하다가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큰 거니까 국립발굴재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다 이렇게 이관 받아서 그대로 떠가지고 이렇게 갔었죠. 뜬다는 거는 거기서 발굴하지 않고 그 주변부까지 다 다 가져가서 떠서 딴 데 가서 발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철갑이니까
그 화학 처리를 해야 돼요. 아, 그냥으로는 안 녹스나요? 돼요. 녹슨 거를 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전문 장비가 있는 곳에서 네. 발굴을 해야. 네, 맞아요. 그래야지 이게 손상되지 않고 원상태로 복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 상태로 그 지역을 통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가져가거든요. 아, 그걸 뜬다고 표현하시는구나. 네, 전문 용어네. 떠서 가져가서. 네, 뜨는 게 그쵸. 맞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그 아래 부분까지 손상되지 않게 주변까지 같이. 네, 같이 이렇게 파가지고 가는 거니까. 네. 근데 그곳에 그 유물이 혹은 유적이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판단해요? 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료만 갖고 그거를 진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지도는 지금 그런 게 나오는 게 전혀 없잖아요.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 보고 봐도 아 그렇구나. 아 옛날에는 진짜 무작정 팠어요. 그냥 아무 데나요? 내가 네. 삽을 대는 곳이 시작점이야. 아니, 우리나라는 계속 뭐 파면 나온다며 할만한데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에 웬만하면 성공해. 가장 유명한 게 트로이 목마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 네. 터키 근처 쪽으로 가가지고 무작정 판 사람이 있거든요. 대단하다. 그 사람 근데 팠어. 네. 근데 그게 그 사람은 분명 이건 트로이다라고 믿고 발견해서 이거는 그때 그 갑옷과 그런 거다라고 굳게 믿고 어쨌든 뭔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 사람이 돈도 굉장히 많은 재벌인데 이런 쪽에 좀 덕후기질이 있어가지고 삽질도 잘하고. 네, 5만 대를 다 파고 다니다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트로이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윗세대인 게 발견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금으로 막 이렇게 된 엄청난 액세서리들과 정말 화려한 유물들이 발굴이 됐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팠어요. 돈 많은 사람이 그냥 무작정 여기에 유물이 나올 것 같아라고 팠어요. 무슨 보물선 찾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네. 네, 옛날에 그리고 우리나라 신라 왕릉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일본에서 그 고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팠어요. 막 파서 대충 발굴해놓고 엄청난 거를 발굴했다라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막 기사 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 다 가져갔겠네 또. 네. 그래서 그거를 발굴을 하고 엉망으로 다시 덮어놓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가 지금 다시 제대로 발굴하는 게 우리나라 수건 사업 중에 하나여가지고 얼마 전에 뭐 시작한다 어쩐다라는 기사는 본 것 같긴 하는데 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무령왕릉도 그때도 옛날에 막 박정희 정권 때 갑자기 발굴이 돼가지고 급작스럽게 막 졸속으로 발굴 처리가 돼서 막 제대로 발굴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주먹국으로 했었던 거군요. 네, 주먹국으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뭔가 금이 하나 나왔어. 뭐 이러면은 주변에 파보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금관에 조그만 조각이 금이 나오면 나머지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막 파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점차 학문으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의 광목론이 정착이 된 게 고고학인. 그러면 네. 그 일제 광복 이후에 정착됐다고 보면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 아니네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됐고. 네,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됐지만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시기에도 고고학 발굴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 시기부터. 네, 옛날에 박물학자들 많았잖아요.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막 다 연구하는 사람들. 그때는 이집트학이 태동이 됐는데 이집트학 이전에 고고학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니까 좀 오래 학문 중에서는 그래도 최신 학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오래된 역사가 있는 학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가 좀 쌓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떤 산성이 있고 아차산에 아차산성이 있고 막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료에서 뭐 무슨 산성이 어떻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발굴해보니까 비슷하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걸 보고 맞춰가면서 그러면 이쪽에는 A라는 산성이 있으니 그 옆에는 B라는 산성이 있겠네? 라는 식으로 추적을 해가면서 발굴을 진행을 하고 발굴을 진행해서 유물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때 그 지층이나 그다음에 유물 모양이나 그다음에 사료나 내용을 다 확인을 해서 추정을
해가지고 옛날에 그 다시 삽질이 의미 없었던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런 데이터를 다시 쌓아서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다른 곳 발굴할 곳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 방금 파악된 데이터라는 사료들은 네. 논문 발표 같은 걸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논문 발표에서 끝나나요? 아니면은 그런 사료에 대해서 중앙 집중으로 관리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논문집이 있던데.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뭐 체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 있죠. 특히 왠지. 구석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 그거는 세계적으로 이게 공통 연결이 관리하는 무언가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구석기 같은 경우는 세계 학회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논문 발표 서로 공유도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참여가 좀 잘 안 되거나 그렇겠네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료에 대해서? 사료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고고학은 굉장히 지역학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 그쪽 동네 사람들만 알고 있고. 네. 그 동네 사람은 관심 있고. 네. 그래서 그 구석기, 신석기도 사실 신석기부터 좀 지역학적이고. 아 정말. 네, 왜냐하면 신석기부터 문화가 확 눈에 띄게 달라지거든요. 그 전에는 다른 대륙도 비슷비슷한데. 네, 그 그때가 신석기. 분기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신석기는 그 시작하는 시기도 이제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아 각자 신석기의 시기가 달라요? 네, 달라요. 아. 시작 시기가. 그러니까 문화 격차 같은 게 그때부터 이제 생기는군요. 네. 어디가 먼저 시작했으면 거기가 빨리 누적되는 거겠구나. 네, 그 맞아요. 있잖아, 이때부터 왜 기술 발전이니까. 네. 아. 서양에서 엘리베이터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갓 쓰고 네. 말 타고 다니고 그런 것도 왜 있잖아. 갓 뭐라 그래? 외국인들이 갓 엄청 좋아해. 결론 좋대. 좀비가 돼서 물어버릴까 보다 그냥. 아니, 저는 아니, 아까 그 발굴하는 절차 얘기하시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옛날에 윈도우 지뢰찾기 게임 있잖아요. 네. 그 미리 처음에는 일단 삽질로 찍어보잖아. 그치, 그러다가 그치. 전혀 없으니까. 여기가 구멍이야라는 걸 알면 그걸 피해서 다른 데를 찔러보게 되잖아요. 비슷하네요. 그게 다 정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그러네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야 참 성격 좋으셔. 그걸 비슷하다고 해주시면. 그 고고학자가 만든 게임이 아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면 되게 복합적인 학문이어서 공부할 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역사도 알아야 되지. 뭐가 약간 이런 화학도 알아야 되지. 신체 뭐 이런 뼈도 것도 알아야 뼈도 되지. 알아야 되지. 진짜 할 거 많겠다. 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아까 질문 중에서 연결해서 좀 더 궁금한데 네. 그 우리나라 중앙집중식으로 사료를 관리하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무슨 기관 같은 거예요? 아니면 뭔가 학자들이 공통으로 관리하는 무언가 같은 게 있나요? 학자들이 공통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학회 같은 거겠네요. 네, 학회가 구석기 학회, 신석기 학회, 그다음에 고구려 시대 우리나라에서 그 발굴문화재단이 따로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발굴재단이 있고, 문화재청이 있고, 그다음에 각 그 대학에서 그 관리하는 문화재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별로 또 네, 따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네, 대학에서 박물관이 있으면 아, 대학 내에? 네, 대학 내에서 대학 소유로 그 진행하는 유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논문이나 그 매년 발간을 해요. 여기서 어디서 뭐가 나왔다? 네, 우리 박물관에서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이런 유물 목록이 쫙 나왔어요라고 데이터베이스 국가에서 관리하는 유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도 하고 등록도 하고. 네, 등록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에 대해서 논문도 등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논문 등재를 해서 등재된 논문들을 묶어가지고 학회별로 발간을 하거든요. 올해 몇 년도 연보 같은 걸 내는 네, 거군요. 맞아요. 그런 걸 돼서 그걸 보고 이제 되게 두껍고 되게 어렵고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유물이 발굴이 돼서 그동안 구멍이 났던 부분들을 그런 걸 보면서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아, 서로의 정보가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쵸. 내가 이거 사전 조사를 좀 했지. 보니까 매장 문화재 정보와 고고학 학술 정보 관리 전문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역사 문화 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게 원문 목록을 다 오픈해 놨더라고요. 재밌게.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면 논문이에요? 논문들이 논문. 사진과 논문들 사료들인데 예를 들면 시대별 목록에 들어가서 신라가 112건이 있어. 거기서 112건?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경상북도로 들어가면 경상북도가 32건이 있어. 그럼 리스트가 쫙 뜨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경주 조양동 유적2 사진 들어가면 사진 올라온 PDF가 올라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연구한 것들이 이 하나의 통합 베이스에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체계적으로 근데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저렇게 안 하면 지금 여태까지 이제 아마 전산화 작업으로 저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걸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무조건 다 책으로 해서 그 전용 그 논문을 모아두는 그 서고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두껍게 낑낑대면서 하나 꺼내 와가지고 거기서 몇 페이지 찾아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검색하고 있으면 옆에서 와서 나 때는 그거 책 두꺼운 거 갖고 와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또 먼지 시작됐네. 풀풀 하면서 막 했는데 세상 좋아졌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겠죠.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약간 지표화되어 있는 게 좀 없네요. 네네. 그 논문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뭐 이제 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이제 정량화된 데이터가 시작 없다. 단계여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할 게 되게 많을 것 할 게 같은데. 많겠네. 네. 쌓이기만 맞아요. 하면. 그러네요. 아니 그- 근데 더 저는 지금 힘들겠는데라는 생각이 더 맞아 들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개수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더 많아야 뭘 할 텐데 너무 적은데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전산화 저게 작업부터. 전산화 작업이 얼마 안 됐어서 그렇고. 그런가 보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논문이 1940년대부터도 계속 쌓여 있었고 그 전에 하기는 네, 계속 있었기 때문에 논문이 굉장히 많고 발굴 사진이랑 자료 같은 게 물론 특정 시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독특하게 고구려를 하고 싶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고구려가 독특하거든요. 자료 네. 별로 없어요. 다 아, 북한으로 그러니까. 가야 되니까. 되게 그렇구나. 되게 힘들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 대국공정 하기 전에는 대북공정. 대국공정이다. 동북공정? 동북공정. 네. 동북공정 하기 전에는 그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구려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쪽 유적이 있으니까. 네. 왜냐면 거기에 다 있으니까 봤는데 이제 그 중국에서 한국 고고학자를 막기 시작했어요. 왜요? 유적에 못 가게.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로 편입을 그게 해서. 동북공정이지 뭐. 그 네. 영토가 고구려였다는 네. 걸 알면 안 우리 좋으니까. 거 발굴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발굴도 못하고 예전에는 그래도 근처로 가서 이제 비석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하고 탁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게 다 안 오고. 진짜요? 네. 연구도 못하게 해요. 네, 연구도 못하게. 그렇구나. 그런 게 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료가 매우 없고 연구하기 매우 힘들고 그래도 그걸 꾸역꾸역 옛날 그 사진과 그 사진들을 다 뒤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네. 연구를 하는데 그게 사진만 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진이랑 위치랑 그 위성 사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만 조합해서 네, 스토리를 만드는 네 맞아요. 거군요. 진짜 오래된 거 거군요. 많다. 네. 잠실지구 유적 발굴 조사보고 1975년 자료가 막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자료 네. 되게 많네요. 네. 뭔가 듣기에는 이제 합법적 보물찾기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불법적 보물찾기는 뭐야? 또울꾼. 떳떳하게 보물찾기 할 수 있어. 그럼. 그렇지. 그 떳떳하게 퍼즐 맞추기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노다지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어, 고고학자들이 특히 그렇겠네. 고려, 그러네. 고구려 하는 사람들은 네. 한동안 엄청 먹거리가 남아 있는 거네요. 네. 게다가 거기는- 고려도 엄청나겠다 진짜. 네. 근데 거기는 건축도 많이 안 됐으니까 네.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네. 야. 그래서 옛날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에 노무현 때 남북관계 좋았잖아요. 네. 김대중 노무현 때 그때 남북한 그 연계 연구가 진짜 활발했었거든요. 협력 연구. 네. 서로 되게 좋았겠네. 그랬는데 막히면서 연구를 못하게 돼서 전공 교수님들이 진짜 뭐해? 논문 쓰려고 했는데 논문 쓸 게 없어. 저기에 노다지가 있었는데. 네, 분명히 이만큼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준비를 이만큼 해놨는데 사료 못 준비 가- 다 해놨는데. 네, 못 가서 막 아니면 돈 받아놨는데 못 쓰네 이런 거겠네. 아니 네. 하긴 그게 미리 자료 다 찾아놨는데 그 핵심적인 발굴을 해야만 그게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버리면 그치. 증명 마무리가 안 증명.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설만 세우고. 통일되면 발표를 다 못하고. 삽 들고 뛰어가겠다. 지금 땅에 탑 먼저 들고 꽂는 게 1등이잖아. 줄 서야지. 아니 근데 너무 걔네가 먹을 게 없어서 막 나무 다 베고 막 네. 무너지고 있잖아요. 산도 네, 네. 무너지고 지반이 있고. 무너져서.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물 위치가 그대로 남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홍수 나오고 막 이러면 네, 맞아요. 유실되고. 저희가 지금 발굴 전 데이터에 대해서 좀 첫 번째 에피소드 때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유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톡이나 이런 것들 말고 어떤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진, 네, 사진이랑 논문이랑 네. 그다음에 그 시대에 그 과학적으로 연결된 지질이랑 지형이랑 기후 있죠. 이게 다 고고학 자료에 활용이 돼요. 이런 흙은 몇 년도에 뭐 이런 건가요? 흙은 아니고 지층? 지층하고 그다음에 지질. 그 시기에 물이 이때는 바다가 여기는 바다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바다가 아니야. 아니면 지금 그때는 육지였는데 지금은 바다야. 뭐 그때는 강이 없었는데 지금 강이야. 뭐 그 당시에는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호수가 없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라기보다는 과거를 추측하는 학문 쪽에 가까운 거네요. 여기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네, 그렇죠. 그랬을 거야라고 상상하다가 네. 갑자기 사료가 나와서 진짜 그랬네라고 하면 또 사실로 증명이 되고. 네, 그러니까 사료랑 그런 거랑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파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료를 보고 다들 역사랑 고고학의 차이는 역사는 사료를 보고 사료가 이게 진실이다라고 믿고 이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료 내에서만 분석을 해서 사실을 추측하는 학문이라면 고고학은 사료만을 못 믿겠으니 내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증거를 찾겠다. 네, 증거를 찾겠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물질을 발견해서 데이터 갖고 와. 그래서 발굴 전에 이제 사료는 기본 자료, 사료가 있으면 기본으로 이제 쓰는 거고 얘가 사실이라고 생각을 확정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좀 스타일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자마다 그 썰 푸는 쪽을 좋아하는 파가 있고 현장에서 발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가 있고 그럴 것 같네. 근데 그래도 고고학은 발굴이 기본이에요. 일단은 예진님도 그런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고고학 중에서도 그 언어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고대 언어 말고. 네, 고대 진짜 언어. 어렵다. 와. 네. 어떻게 들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언어학자들이랑 민속학자들이랑 이렇게 인류학자들이랑 다 같이 해서 이 당시에 문자가 이랬으니 민속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고대 언어가 발음이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가지고 생활했겠다라고 고고학자가 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썰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가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거랑 썰이랑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뭐 굳이 따지자면. 네. 아니 말씀하신 유튜브에서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본 적 있는데 고대어를 추론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우리나라 말인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 조선 위로만 가면 전혀 다른 나라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조선 시대만 돼도 못 알아듣는 조선 경우가 시대만 돼도.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사극 보면 다 얘기하던데 서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이놈 지금 눈으로 때렸다. 그거랑 가치가 없네. 네, 그거랑 그 이제 어쨌든 그동안 발굴된 지역들이 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럼 그 발굴된 지역들을 다 논문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여기에 구멍이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 있는 데를 다 찾는 거예요. 구멍 있다는 건 아직 발굴이 안 됐네. 네, 발굴이 필요하네. 발굴이 안 됐네. 이 시기에 자료가 없네. 뭐 네, 이렇게. 발굴이 됐지만 좀 부족하네. 이게 뭔가 퍼즐이 하나 안 맞네. 뭐 이런 거를 계속 찾거든요. 그러면 네. 논문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논문이요? 네. 일단은 이 주변 상황이랑 사료랑 그래서 판단했었을 때 이때 뭐 내가 이 지역을 발굴해서 조사하게 된 경위 같은 거를 쭉 이렇게 설명을 배경을 쭉 얘기를 하죠. 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발굴했고 발굴했을 때 발굴 방법론은 논문이겠다. 그러네. 네, 발굴 지형을 네. 다 그리거든요. 그거를 네네네. 다 그린 거를 다 올리면서 지도. 네, 지도랑 그다음에 어디를 팠는데 여기가 지형이 어떻고 여기가 지층이 어떤 지층에서 어떤 유물이 발굴이 됐고 주변에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주변에 뭐가 있었고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다 적어요. 사실 보고. 네. 네, 사실 보고를 쭉 하는 거죠. 네. 사실 보고를 쭉 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발굴이 됐어. 그런데 주변 그 전에 발굴됐던 토기랑 그다음에 이 비슷한 지층과 비슷한 역사 시기의 어떤 유물과 그다음에 요 발견된 요 유물이 발견된 뭐 지역 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이건 시대의 유물이다. 아. 어떤 시대의 유적이다라는 거를 쭉 다시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하고 이 유적이나 유물의 발굴에 대한 의미를 이제 찾기 시작해요. 이 유적이 나온 건 이 네. 시대 사람이 네. 밥 먹을 때 옆에 불을 꼭 피웠다는 증거야. 뭐 이런 맞아요. 얘기인 거네. 그쵸, 예, 예. 그쵸. 그런 그게 내용을 결론인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해서 그게 결론을 내줄 수도 있고 네. 이걸 근거로 다른 걸 또 추정해 볼 수 있어. 라고도 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옛날에 그거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연결해 주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네. 서로 계속 연결되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일기를 열심히 써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거 다 되게 중요해요. 흩어져 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살던 개똥이가 일기를 쓴 거야.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옆집에 누가 사료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가지고 내가 아끼던 인형을 음. 묻어줬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여기까지 음. 쓴다. 이러면 음. 이제 막 퍼즐이 맞춰지는 거잖아. 아니 아니지 퍼즐 맞춰지니 궁금하지 뒤에 내용이. 아야. 그냥 어떻게 됐어? 근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안 묶이던 게 갑자기 어떤 책 하나 책 등장하면 하나 등장하면서. 네, 그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조선 초기에 네. 그 양반 귀부인의 무덤이 발굴이 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원래 초기에는 그 뭐지 무덤이 그 꽉이 2개였어요. 그래서 네. 바깥 외곽에 있는 꽉하고 안에 시신을 담는 꽉이 있는데 그 사이를 밀봉을 해가지고 뭔가를 채웠거든요. 아. 그 무슨 되게 토기를 만드는 되게 찐득한 레진 같은 그런 그 시멘트 같은 걸 넣어가지고 꽉 채워서 완전 밀봉을 해가지고 그 거기에 아내가 남편과 주고받은 편지랑 그다음에 옷감이랑 이런 게 다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네, 보존이 와, 된 상태로 대박이네. 발굴이 된 게 있어요. 그게 아. 그 은평구 쪽에 불광 지역 쪽에 아파트 뭐 재개발하면서 그 조선시대 무덤군을 발굴을 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도움 많이 됐겠다. 네, 그 조선시대 연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발굴이. 저런 걸 기록하려고 키보드를 사서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고 종이로 기록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그 발굴은 뭐 애플 서버에서 하는 거야? 아니 내 에버노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남겨놓고 죽으면 돼. 자, 그럼 저희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목이 쉬냐?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마칠 때가 됐는데 저희 예진님을 모시고 그 고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좀 기본적인 내용이랑 발굴 전에 하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그래서 고고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고고학과 뭐 고인류학, 고생물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알아봤고 인디아나 존스는 고고학자가 아니다. 고고학 그게 결론이야? 갑자기? 아니야 지금 계속 얘기할 거야.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발굴 전에 하는 그러니까 일단은 고고학이 굉장히 복합적인 학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어요. 단순히 역사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 인체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질학 이런 것까지 같이 연구한 좀 복합적인 학문이고 기본적으로는 발굴 같은 게 좀 중요하고 중심이 된다는 것들도 봤고 발굴 전에 하는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로 사료 수집하고 뭐 사진이나 논문이나 지질 지층 같은 것들 이런 토지 같은 것도 연구해 나가면서 추정하고 추측하면서 발굴해서 또 그걸 증명하고 이런 학문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진 걸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연구될 가능성이 큰 어떤 분야가 아닌가까지 알아봤는데 우리 멤버들 소감을 듣고 이번 에피소드는 한번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박복사? 네. 제가 더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질문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이번 편은. 네. 다들 더 그러니까 왜냐면 예진님이 네. 이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풀어낼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듣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그걸 듣느라 사실 좀 더 데이터 분석에 가깝게 아니면 데이터 분석스러운 포인트들을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노력이 하나가 아까 그 사료 모아놓은 게 있냐 같은 거였거든요. 논문이나. 그래서 좀 더 그런 얘기 쪽 얘기가 궁금하긴 하지만 조금 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걸 좀 하면서 차근차근 좀 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너무 희소하다 보니 생기는 활동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통계학의 관점들, 그러니까 뭐라도 잘 보관해야 돼, 아니면 이거는 그렇게 건드리면 안 돼, 조심하게 해야 돼, 이런 느낌들이 좀 저한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김 팀장은 어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고학자가 그런 유물을 다루듯이 우리도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를 대하는 자세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손상이 가해지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작업이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원자료를 잘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잘 보관해 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예진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했던 뭐 마케팅이나 뭐 HR이나 재고 관리, 생산 관리 아니면 뭐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 말고도 이런 일반적인 분야에서도 데이터 분석할 게 굉장히 많고 데이터 분석을 혹은 데이터 분석의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일단 도메인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고고학 데이터 분석 이런 거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일단은 고고학이 무엇인지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다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박 박사가 궁금해했지만 못 여쭤봤던 것들은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조금 더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방송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진님은 어떠셨어요? 저희랑 방송하기 힘들었죠. 이번이 두 번째셔갖고 이제 눈이 트이시고 좀 보이시는 거지. 저번에는 말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야 이놈들 원래 이러는구나. 약간 이런. 어떠셨어요? 네, 지난번과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아니 그리고 또 좀 더 익숙한 주제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할 때 편하신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좀 사실 저도 공부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내가 말하면서도 고고학 전공하시는 분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안 듣는다니까. 걱정이 좀 됐는데 네 아무튼 뭐 이런 걸 통해서 고고학이 이런 거구나라고 좀 더 재밌게 어렵게만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배경 설명하느라 좀 힘들긴 했지만 네 재밌었어요. 아니 이제 박물관 갈 때 보이는 그 유물들이 좀 예사롭게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이면 성공인 거죠. 네. 예사롭지 않게 보여야죠. 예사롭지 않게. 아니요 예사롭게. 더 평범해졌어? 자 그러면 저희는 그 발굴 후에 고고학에서 사용한 데이터 관련 방법론들을 내용을 준비를 하고 다음 방송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